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소프리에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업 중단 예방 조례 내용과 도봉구에서 개관한 간송 전용필 가옥을 계기로 서울 동북 3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9월 셋째 주 뉴스 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서울시 전체 학생 106만 명 가운데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2,00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학교 폭력이나 가정 불화 등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은 학업 중단 학생의 50%에 육박합니다. 이에 교육청과 시의회는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양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학업을 중단하는 서울 학생들의 현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네. 좀 되셨죠? 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이고요. 예, 서울의 이제 학교 급별로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은 초등학생이 한 45만 7천 명 가운데 4,600여 명이 학업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생은 이보다 조금 작습니다. 예, 28만 6천여 명 가운데 2,900명 정도가 지난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좀 많은데요. 32만 명 정도 가운데 4,700명 정도가 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학생 수가 꽤 많네요. 학업을 중단하는 예, 학생 그렇죠. 수가. 네네. 그런데 이게 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중학교에서 약간 좀 빠지긴 했지만 네네. 하여튼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 서울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전국적인 수치를 좀 살펴보면은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전국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를 보면은 초등학생이 한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은 한 25,000명 정도, 25,000명이 넘습니다. 거의 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이를 보였고요. 대신 이제 학년별로 조금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학업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업을 중단한다, 학교를 그만둔다. 네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도 대안교육이라고 말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해외 유학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아프다든가 뭐 이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인가요?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학교를 중단한 이유가 한 2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서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학교 폭력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칙을 위반해서 그리고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거든요. 서울에서 지난해 이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한 12,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00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를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중단했고요. 서울에서의 네. 그럼 나름대로 좀 특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지방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가장 큰 게 소비 문화라는 주장도 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상당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죠. 네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만난 한 여학생 이제 올해 19살이었는데요. 한창 꾸미고 싶은 나이다. 그런데 화장을 진하게 할 수도 없고 머리 염색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제한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이제 한 학생은 남성 학생이었는데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점을 아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벌점의 기준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자면은 뭔가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이런 벌점을 받는 상황을 만들면은 벌점을 적게 주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찍힌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잠을 자면은 벌점을 많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마다 벌점을 주는 기준은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벌점을 주는 선생님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학생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학교를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학생의 그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관점도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거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네.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신뢰도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래서 이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교육청과 함께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 조례는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의 조례거든요. 미연에 방지한다. 그렇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교육하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을 좀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 결석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그리고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립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공립대안학교는 서울에 없지 않습니까? 공립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업 중단 사례를 좀 최소화시켜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문제점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그 교육 시스템에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들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외부 그 법인이라든가 네네. 이런 외부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조금 그러니까 너무 편협돼 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제해야 되는데 네네. 외부의 지원에 너무 지금 몰두돼 있다. 뭐 이런 그런 지적도 좀 지적도 예.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살펴봤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교육청의 어떤 그런 제도들이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금은 미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교육청이 네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불량한 아이는 여성가족부가 네네. 그래서 지원 시스템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 네. 조금 어처구니 없게 들리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제 보듬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발표한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이 서울시 교육청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조금 보듬어가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문제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예산 지원이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 문제는 이렇게 그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친구들이 결국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장기 결석을 했을 때 초기에 아니면 중간에라도 이제 점검을 해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그 학생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테고요. 네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책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사가 전혀 지금까지는 없어왔죠. 예산이 네. 없었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예산을 좀 조금씩 더 투입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 교과서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좀 학습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이런 정책들이 이어질지 그리고 발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학교 다니는 아이는 학생이고 학교를 어떤 적응을 못해서 다니지 않는 아이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거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당연히 학생이라는 게 학교를 다녀야 학생이겠죠. 그렇게 정의를 내려지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모두 다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드머야 될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일 도봉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반입되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5천여 점을 사재를 털어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의 가옥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역사 문화를 알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강북구에서는 근현대사에 대한 재조명 사업이 한창입니다. 서울 동북 3구에서 불고 있는 역사 문화벨트 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이재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지난 11일에 그 간송 전영필 가옥이 복원돼 일반에게 이제 그 개방이 됐죠. 네. 근데 이 전영필 선생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셨나요? 일단 이분의 호가 간송이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이제 전영필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게 사실인데요. 이분의 그 간송이라는 호를 딴 간송미술관이라고 들어보셨을 간송미술관은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 미술관이 이 전영필 선생께서 이제 지켜내신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간송미술관이 유명한데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영필 선생님은 민족문화를 수호하신 그 민족문화 수호자로 불리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돈이 많은 부자셨어요. 그 당시에. 어느 시대? 일제시대 때요. 예, 일제시대 때 굉장히 부자셨고, 그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그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갈 뻔한 그런 문화재들을 지켜내신, 자기 돈으로 그 문화재를 사신 사재를 거예요. 털어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예, 그걸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 문화재가 한 5천여 점 정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그 특히 중요한 게 일본인들이 우리 그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훈민정음을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해례본이라는 게 이제 진본인데 이제 다 복사본들만 돌아다니고 있었나 봐요. 일본인들이 이걸 없애려고 막 찾아다녔는데 간송 선생님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거의 첩보 작전에 가까운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진본을 입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 외에도 뭐 고려청자 또 정선의 산수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정말 국보급 문화재들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지켜내신 그런 인물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이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그 보물들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보존할 수 있었을지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던 것 같고요. 네. 이분과 함께 이제 그 가옥 자체에도 복원에 좀 의미가 있다고요. 뭐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식도 그렇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간송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그런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부호시다 보니까 도봉구에 있는 거는 이제 별장 수준의 그런 가옥이었고요. 집이 굉장히 많았겠죠, 부자니까. 예, 뭐 성북구 그 당시에 뭐 지금의 성북구 또 종로 뭐 이런 곳에 집이 곳곳에 이제 서울 안에 좀 있으셨나 봐요. 목 좋은 데는 다 있었군요. 예, 있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그 가옥이 다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종로나 성북구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서글픈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윤추구라든가 이러한 재개발 때문에 그러한 그 가옥들이 사라져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많던 집이 딱 하나 도봉구에 지금 전국에 딱 하나 이제 전현필 선생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그 가옥은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이번에 복원한 이거 하나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양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그 집입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서금 문물을 들여 이제 받을 그렇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옥과 한옥의 양식이 잘 섞여 있는 조화롭게. 그 100여 년 전 우리 전통 한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전현필 가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쉽게 됩니다. 말해서 그 100년 전에 퓨전 가옥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이 간송 선생 가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도봉구의 역사 문화 탐방길이 이제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봉구에는 유독 이제 그 근현대사에 뭐 전영필 선생도 일제시대 때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제 함석헌 선생이라고요. 그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시는 그분이 그렇죠. 이제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해방 후에는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쓴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쌍문동에 말년을 쌍문동에 있는 집에서 보내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쌍문동에 있는 함석헌 선생의 댁을 이제 기념관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함석헌 선생의 기념관이 이제 그 역사 탐방길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둘리박물관. 예, 지금 이제 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둘리박물관이 이제 김수정 씨의 둘리. 예, 우리 어렸을 둘리. 때 뭐 둘리하면 뭐 예. 사족을 못 썼죠. 근데 그 둘리도 이제 그 쌍문동에 그 앞에 이제 우이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태어난 거죠? 거기가 이제 배경이었습니다. 그 만화의 배경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도봉구가 둘리박물관을 이렇게 지었고요. 이제 거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또 우리 현대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김수영 시인 그 풀 아시죠? 풀이 눕는다. 우리 옛날에 이제 그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그렇죠. 김수영 시인이 또 이제 도봉구 도봉동에 본가가 있으셨는데요. 수필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예. 김수영 시인이 이제 거기 살았다는 이유로 김수영 문학관이 도봉구 이제 방학동에 있고 거길 따라서 또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연산군묘 또 정의공주 아시죠? 세종대왕의 넷째 딸.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한글 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공주님이신데 그분의 묘. 또 그걸 따라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 전용필 가옥까지.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한 일제 강점기 뭐 현대 근현대사까지 이제 쭉 둘러볼 수 있는 인물들을 그런 이제 그 역사 유적들을 따라가는 길이 완성이 된 겁니다. 노원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활발하죠. 예, 노원구는 초안산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요. 초안산이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이제 내시나 궁녀들 그런 분들의 묘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한 1000여 개 정도가 분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대문 밖에서 이제 뭐 말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묘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사대문 밖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 거였는데 이게 참 그 지역에 또 전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 이 내시나 궁녀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약수물을 떠다 마시면 그렇게 아기가 잘 생긴다는 그런 그 지역의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예, 그분도 이제 이야기인데. 간절하게 바라던 게 결국에는 이제 후세에 전해진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예, 그래서 그 약수물을 먹으면 아이가 잘 생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약수터가 현재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노원구가 그 약수터를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시묘를 이렇게 쭉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이 소망길이라는 예, 그래서 올 연말에 이제 조성을 할 건데요. 그걸 이제 초안산에다가 지금 하나의 조성을 그것도 이제 관광 상품 그럼요. 하겠다. 예, 예. 그리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지역의 또 역사를 또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거기 개방하면은 이재호 기자도 가셔갖고 셋째 나셔야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 강북구는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 이제 조선시대 이전 그 근래 뭐 이런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면 그 강북구는 근현대사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동네죠. 예, 특히 그 애국지사, 순국선열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 특히 이제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순국선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돌아가신 분들, 그 이준 열사, 뭐 손병희 선생, 이시영 선생, 뭐 이런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한 16기 정도 묘가 이제 분포를 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3.1운동, 3.1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봉안각이 우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에는 또 우리나라 그 민주화의 성지인 4.19 국립묘지가 있고요. 그래서 봉안각부터 그 4.19 민주묘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 그 애국지사들의 묘역이 지금 딱 분포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북구가 이제 그 역사 탐방 코스를 거기도 그 봉안각과 묘지, 국립묘지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탐방할 수 있는 코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박물관도 생긴다면서요? 그렇죠. 예, 박물관이 지금 이제 올 초에, 1월 초에 이제 이미 공사가 들어갔고요. 내년 초에 이제 박물관이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강북구에 이제 분포해 있는 그런 그 역사 인물들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그 박물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4.19 묘지, 애국지사 묘역, 봉안각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역사 탐방 코스가 생길 거고요. 그게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강북구의 계획은 봉안각 인근에다가 캠핑장을 하나 또 조성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역사 인물들을 쭉 둘러보고 1박 2일 캠핑까지 할 수 있는. 노원구에도 지금 초안산에 그런 캠핑장이 예, 지금 맞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주말에 아이들 손 붙잡고 도봉, 강북, 노원 가시면 거기서 캠핑장에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다음 날은 나오셔서 아이들이랑 함께 역사 문화 문화부터. 탐방길 걸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역사는 아시다시피 문헌에 남아있는 것을 기초로 하는 그 조선시대 역사밖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궁 중심의 역사,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궁 밖에, 외곽 지역, 이런 뭐 도봉, 여기는 강서, 뭐 이런 외곽 지역에 대한 고찰이 더해져서, 이번 이런 그 자치구의 움직임이 좀 의미를 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자, 우리의 이런 역사적인 인식도 좀 함께 바뀌어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와 발맞춰서 말이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삼면 좌상단에
한 국회의원의 현수막으로 비롯된 지역 정가의 제밥그릇 챙기기를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공릉동 지하철에는 입구마다 새누리당 노원갑 당협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캐노피, 즉 지붕덮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원갑 당협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노군 의원입니다. 현수막이 내걸리자 이 지역 시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영진, 문상모 의원은 국회로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가 이 현수막을 왜 붙이셨습니까? 입니다. 내용인즉슨 지하철 캐노피 설치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 때문에 시의원의 공이 맞는데 왜 국회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에 생색을 내냐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실적 공치사를 하던 중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신경전은 이미 지난 4월 이노군 의원이 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토론에 현수막을 걸자 바로 새정치연합 측에서 같은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요즘 서울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헐뜯기로 마무리되는 모습은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것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서구의 강서양천신문을 일면 톱으로 최근 방화동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유휴부지에 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추진 부지는 방화동 850번지 일대로 해당 부지는 개화산역과 방화 11단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유지로 지난해까지 대한학교인 성지 중고등학교가 교실로 쓰던 곳입니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추진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심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는 이곳에 고도전 최고 높이인 15층 규모로 40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강서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상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는 해당 부지에 모자란 주민센터 건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행복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방어동의 행복주택은 어찌됐거나 모양새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옆 동네인 양천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오다 주민의 반대가 심해 무산된 것이 방화동으로 옮겨진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에서 추진되는 행복주택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취지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일방적인 추진에다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의 건립을 추진하는 이 기준 없는 행정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싫다고 해서 무산된 사업이 결국 옆 동네로 옮겨가는 이상한 행정도 관주도라는 미명하에 해당 주민들은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온몸으로 막아야 할 정치인은 정치 역학관계에 잔뜩 움츠리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공치사에 온몸을 내던집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작태에 지역 유권자는 정치 혐오증은 물론이고 이제는 현기증마저 일으킨다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셋째 주 뉴스토크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